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호주 법원이 내리게 될 중요한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2월 5일) 저녁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은 지금 호주의 하이코트에서, 호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법원이죠. 거기에서 어떤 사건에 관해 판정을 내려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녹음을 할까 하다가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 한번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판정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제가 녹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다시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호주의 법원에서 내리게 될 판단이 호주의 현대사의 어느 한 장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70년대에 일어난 사건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건 자체는 사실 손 PD님께서 최소한 2번 자세히 다루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를 제가 자세히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 다들 많이 들어보신 사건일 거예요.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그렇죠. 1975년 11월 11일 11월 11일 한국에서 무슨 날이라고 부르는 날이죠. 제가 속으로 긴 과자의 날이라고 이 녹음 제목에 넣을까 생각 중인데요. 하여튼 녹음 제목은 좀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고, 하여튼 그 날에 호주의 총독은 흔히 우리가 뭐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총독 별로 중요한 일 하지 않고 어디 가서 연설하고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기념식에 참석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호주의 총독이 그날 75년 11월 11일에 당시 노동당 정부의 수상이었던 고프 위틀럼, 그 사람을 현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상원 하원 전체에 대한 선거를 새로 하게 했으며, 그 선거를 할 때까지 임시직 수상으로 그 당시 야당 당수였던 멜컴 프레이저를 임명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상징적이며 형식적인 그런 존재인 총독이 사람들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그리고 하루하루의 호주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수상을 물러나게 하여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죠. 지금까지도 그것이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어떤 결정을 호주의 하이코트가, 대법원에 해당하는 법정에서 내리게 될 거라고 해요. 그게 어떤 결정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녹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20분, 25분 정도 지났을 때 그런 결정을 내릴 거구나, 그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명확해지면 이 녹음의 목표는 달성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녹음의 본론에, 오늘 녹음의 본론에 해당하는 그 글은 하나는 어떤 법률 교수가 쓴 글이고, 또 하나는 일종의 역사학자, 정치학자가 쓴 2개의 글을 근거로 오늘 녹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본론에 가기에 앞서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2명의 중요한 인물들, 한 명은 총독이죠. 존 커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그 사건을 통하여 수상 자리를 잃게 되는, 자기 정부가, 노동당 정부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걸 경험하는 그 사람, 고프 위틀럼이라는 사람이죠. 그 2 사람에 대해서 좀 가볍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과연 합법인가 싶을 정도의 놀라운 일을 그 전에는 아무도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총독이기 때문에, 그 총독의 역할을 맡고 있던 존 커라는 사람을 악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존 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일이 없죠. 그리고 수상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있지만, 영상물을 포함해서 이 총독은 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녹음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총독이 좀 녹음의 소재로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 커를 중심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등장인물을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아직 그 진짜 사건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존이라는 사람은 1914년에 시드니에서 태어났어요. 이 시드니에서 태어났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시드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호주에서 태어난 게 중요하죠.
우리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많은 과거의 총독들이, 물론 이 나라의 총독 말고 뉴사우스 웨일즈의 총독을 보면 더 그게 분명해지죠. 많은 총독들이 영국에서 태어나서 여기 와서 총독직을 하고 다시 그 총독의 역할이 끝나면 영국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할 때쯤 되면 1970년대가 되면 이제 당연히 여기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총독을 하고 총독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호주에 살고 있고 뭐 이런 시대가 되죠. 이 사람은 그래서 14년에 시드니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시드니 대학을 나왔고요. 직업은 변호사였으며, 그리고 이 사람 젊었을 때 2차 대전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제대를 49년에 해요. 근데 그때 제대할 때 계급이 대령이었어요. 뭐 이런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총독직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1991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재밌게 본 것은 여기 이 할아버지의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Macquarie Park Cemetery, 여기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무덤이 있는 곳이. 이 녹음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드니 안에서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이 무덤 바로 레인코브 내셔널 파크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레인코브 내셔널 파크에 저는 일주일에도 여러 번 가거든요. 그리고 이 세미트리에도 사실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무덤 바로 앞을 지나가진 않았겠지만 제가 이 양반 묻혀 있는 곳, 거기에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 양반 엄청 가까운 데 있구나. 지금 밤이 늦었는데요. 지금 아마 여기서 운전해서 가면 뭐 5분 내에, 좀 험악하게 운전하면 5분 내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에 대해서 읽어보다가 제가 또 알게 된 것은요. 이 양반이 노동당 정부를 해산시켰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보수당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사람 노동당 당원이에요. 노동당 당원이 된 게 1948년입니다. 물론 그 사람 평생 노동당 당원을 한 건 아니지만 어딘가의 당원이었다면 노동당의 당원인 적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2번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아내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봤어요. 첫 번째 아내는 앨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존 커보다 앨리슨이 1살 아래입니다. 이 할머니는 1915년생이고 공부를 어디에서 하냐면 시드니 대학에서 졸업장을 받아요. University of Sydney죠. 1930년대에 얼마나 많은 여자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앨리슨이란 분이 대학을 다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마가렛 뭐뭐라는 사람인데 여기 두 사람을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그 앨리슨과 마가렛이 어떤 사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lifelong frien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앨리슨과 마가렛은 아주 친한 사이였던 것이죠. 앨리슨은 존 커의 첫 번째 아내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렛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오늘 스토리에서 수상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바로 그 사람, 고프 위틀럼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75년에 당신 수상 그만둬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75년 근처에 뭐 어떻게 돼서 직업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30년대부터 자기 아내의 친구의 남편으로 서로 아주 잘 알고 있던 사이가 이제 70년대에 가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앨리슨이, 이 남편이 이제 총독이 되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 와서 인사를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이 할머니가 좀 격식을 차리지 않는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까지 총독 앞에 와서, 이 영화에 보면 서양 여자들이 한쪽 발을 뒤로 빼면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갖고 몸을 잠깐 낮게 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데 그거를 curtsy라고 한다는데, 이제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앞으로는 총독님, 내 남편한테 그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알려진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1974년에 돌아가세요. 근데 이 할머니도 뭐 화장을 어디서 했다 그러는데 그 장소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맥쿼리 파크 세미트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 이 근처에서 벌어진 일인 것이죠. 하여간 74년 9월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존 커가 2번째 결혼을 해요. 언제 결혼하느냐? 1975년 4월. 그러니까 별로 멀지 않죠? 그때 결혼하는데 그 2번째 아내는 1975년 초반까지 그 첫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른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존 커와 4월 달에 결혼을 한 것이죠. 그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앤이라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191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존 커하고 동갑이고 아까 첫 번째 아내보다는 한 살이 많죠. 그러니까 뭐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하여간 University of Sydney 여기를 똑같이 졸업하고 이 다른 여자분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분은 이 앤이라는 분은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사 학위를 하고 와요. 소르본느 대학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본 그 파리에 있는 학교 있죠? 거기 석사 학위를 하고 와서 이제 영어와 불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 그거를 통역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들 통역을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 네루, 인도의 네루. 그 네루가 유엔에서 뭐 하고 그럴 때 그것도 통역해주고 그랬다고 해요. 이제 그런 많이 배운 걸 근거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원래 이제 첫 번째 남편이 있었고 75년도에 얼른 이혼을 하고 나서 그해 4월에 존 커와 결혼을 하죠. 이 두 번째 아내인 앤이라는 분은 무엇으로 알려지게 되냐면 그 사람을 소개한 곳에 적혀 있는 것에 따르면 formidable reputation for snowboarding 엄청난 속물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스노볼이란 단어를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사전을 좀 봤는데요. 두 개의 대표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사회적인 지위나 혹은 많은 돈, 그것에 대한 과장된 존경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스노비라고 하고, 혹은 어떤 것에 대한 자기의 취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스노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뜻에 관한 예로 이걸 적어놨어요. A musical snob. 그러니까 음악에서 속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듣는 음악은 이런 건데 말이야. 그거는 네가 듣는 이런 것보다는 훨씬 훌륭한 음악이야. 이게 말이야 1900 몇 년도에 누구 어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어디에서 공연한 거를 어떻게 녹음한 건데 엄청 훌륭하잖아. 이런 거 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스노비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존 커의 두 번째 아내인 앤이 이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스노버리로.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으로 잘 알려진 행동은 뭐냐면 아니 왜 내 남편이 총독인데 거기서 커츠를 하지 않는 거야? 앞으로 다들 커츠를 하도록 해. 그 커츠는 아까 그 원래 첫 번째 아내인 앨리슨이 야 이런 거 이제 하지 말자고 해서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하게 했다는 거죠. 1970년대의 호주에 살고 있는 여자들한테 이제 그거를 하라고 자기 남편한테 그걸 하라고 그렇게 다시 커츠라는 걸 부활했다고 하고 또 이분에 대해서 알려진 사건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이 네 사람이 그러니까 고프 위틀럼의 부부와 그리고 이 존 커의 부부가 이 두 번째 아내를 포함한 부부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모르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던 메뉴 중에는 프랑스 음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 이제 당연히 그 앤이라는 분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온 앤이라는 분이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 불어를 하게 되겠죠. 그 음식 이름이 불어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불어를 틀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 있던 고프 위틀럼이 딱 잡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 지적질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아내가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나중에 고프 위틀럼의 아내가 고프 위틀럼한테 당신의 운명은 거기서 결정된 거야 라고 남편한테 반쯤 농담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좀 가볍게 해본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론은 두 개의 글, 이것에 대해서 쓰여진 두 개의 글을 근거로 할 건데요. 첫 번째 글은 모나시 대학에 있는 무슨 교수가 쓴 글인데요. 그거를 쓴 사람은 제니라는 사람이고 사실 지금 법원에 무슨 케이스가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역인 사람이 이 제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8년에 쓴 글입니다. 그 글의 제목은 Relics of Colonialism, 식민주의의 잔해, 식민 정책의 유산. 그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식민주의와 이 고프 위틀럼의 정부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사람이 이 새로 수상이 된 고프 위틀럼이 노동당 정부를 이끌게 된 이 사람이 호주가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그 식민주의의 찌꺼기 남아있는 찌꺼기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이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뭘 한다고 나와 있느냐 하면요. 당시까지 호주에서 훈장을 주면 그 훈장의 명칭이 이 영국에서 주는 훈장이 그대로 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호주 자체의 훈장 제도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린 여기서 이걸 그만하고 호주 자체의 훈장 주는 제도를 마련해서 그것을 그 새로운 훈장을 훌륭한 사람들에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한테 줄 거야. 이렇게 해서 그걸 실행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호주의 국가가 없이 그때까지도 지금 우리가 럭비 할 때 보면 영국이 나왔을 때 영국 팀이 나왔을 때 듣게 되는 그것을 호주 국가로 쓰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걸 국가라고 하지 말고 호주 국가 새로 만들어서 하자. 뭐 이런 것도 했으며 의회에서 회기가 끝나면 거기서 공식적으로 하는 말 중에 뭐 여왕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법률 제도였답니다. 당시까지는 호주에서 그러니까 70년대까지도 호주에서 어떤 판결을 받으면 호주 내에서 판결을 다 받았는데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거를 항소해서 더 갈 수 있는 곳이 영국에 있었답니다. 그거를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걸 좀 제대로 된 발음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The Privy Council. The Privy Council. Privy Council, 한국말로 추밀원이라고 하죠. 추밀원을 들어서는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왕 주변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호주의 법률적인 문제를. 그래서 호주 내에서 재판하다가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항소를 계속해가지고 영국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 고프 위틀럼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No people would allow decisions made by their own judges to be overruled by judges sitting in another country. 그 어떤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 안에 있는 판사들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 다른 나라에 있는 판사들에 의해서 번복되는 일, 판결이 뒤엎이는 일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고프 위틀럼이 말한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얼마나 참 당연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호주의 현실이 당시에는 이랬다는 거죠.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그걸 가지고 영국에 가져가서 계속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영국에 사람을 보내고 그랬는데 영국에서 당연히 이런 얘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이 모나시 대학의 교수라는 분이 기록을 봤습니다. 그 기록은 어디에 있느냐? British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이거 뭐 영국 정부 내에 그 영국 외교에 관련된 문서나 기록을 모아놓은 그런 곳이겠죠. 그곳의 기록을 봤다는 거예요. 이 글 쓴 사람이, 모나시 대학 교수라는 분이.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됐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빌려오면요. 이런 기록들이 disclose profound breaches of confidence, secrecy, and even deception 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보여주는 것은 그 아주 심각한 신뢰관계의 파괴,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 그거고 그 다음에 비밀, 몰래 뭔가를 하는 거죠. 누구 몰래 뭔가를 하냐면 호주 정부 몰래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몰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deception, 속임수까지 쓴다는 거예요. 누굴 속이냐 하면 위틀럼 정부를, 호주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런 거를 하는 주체는 누구냐? 아까 그 영국에 무슨 부서가 있다 그랬죠? FCO,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FCO라는 이런 사람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The British High Commission in Canberra, 캔버라에 나와 있는 영국 외교관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의 보좌관, 왕의 개인 비서, 그런 사람들도 여기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왕의 비서예요. 왕의 비서라고 부르면 뭐 왕의 옷을 들고 있는다거나 무슨 뭐 차의 문을 열어준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비서가 아니라 왕실의 문서를 담당하는 비서라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자기가 쓴다는 거죠. 그리고 왕한테 뭐라고 보고할 때 자기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 왕의 문고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글에서 나온 건 왕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업이 그거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지금 이겁니다. Private Secretary. 그 지금도 Private Secretary가 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귀족이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글은 그 영국에 있는 기록을 보고 알게 된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FCO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to deceive the prime minister. 호주의 수상을 속이고 to liaise in secret with the conservative states. 호주 안에 보수적인 주와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고 to intervene in Australian politics. 그리고 호주의 정치에 관여하는 것, 개입하는 것,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뭘 못하게 하려고 하냐면 당시에 정부가 해산되기 전에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상원에서 노동당이 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상원의 임기가 되었을 때 원래 계획대로 원래 호주가 하던 대로 그 절반만큼 상원 절반만큼 선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선거를 하겠다고 말하려고 수상이 총독한테 갔더니 총독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상원 선거 같은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물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글 쓴 사람이 알아낸 것들 중에 또 무엇이 있느냐면 여기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We now know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당시의 총독이 이제 11월 달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11월 11일에 당신 물러나라고 말하는데 10월 달부터 이제 그 계획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1월 달에 저 사람들을 물러나라고 하면 그러니까 총독이 물러나라고 하면 총독의 임기가 남아있는데 총독은 74년이 됐답니다. 총독의 임기가 남아있는데 화가 나서 나를 이 자리에서 즉 총독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에 대해서 영국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거죠. 당시의 총독이. 아니 이 현재 수상 노동당 수상을 물러나게 하면 괜히 그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하지 않을까요? 나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과 편지를 주고받은 거죠. 저쪽이라는 것은 영국과 대표적으로 왕의 비서와 왕의 보좌관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거기서 들은 답변은 그 총독이 들은 답변은 그런 경우 왕실이 try to delay things. 일을 좀 지연시킬 것이다. 지연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지연시키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총독이 물러나지 않게 되고 다음번에 선출되는 총독이 만일 노동당이 아니게 되면 그러면 새로 들어온 수상은 지금 있는 총독을 미워할 이유가 없죠. 이뻐하겠죠. 자기가 수상이 되도록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모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호주의 하이코트에서 결정을 내려준다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알게 된 이 내용은요. 영국에 있는 기록과 공개된 내용을 보고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당시의 총독이 그러니까 존 커가 남겨놓은 당시의 기록물, 한국에도 무슨 대통령 기록물을 몇십 년 동안 못 열어본다 그런 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50년 동안 못 열어보게 해놨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77년에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일단 2027년까지는 당시 총독인 존 커가 영국으로부터 받은 편지, 자기가 왕실에서 받은 편지를 일단 못 열어보게 되어 있고 규칙에 따르면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27년이 되면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27년 상황에서 그때의 편지를 보낸 주체인 영국 왕실 측에서 그럼 열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에 열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에서 이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불확실성이 싫겠죠. 그래서 그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 법정에 간 것입니다. 만일 이 편지가 즉 그 당시에 1975년 10월 이쪽 저쪽의 왕실에서 그 왕실 보좌관을 통하여 보낸 편지가 뭐 편지가 하나가 아니겠죠. 여러 개일 수 있겠죠. 보지 않았으니까 몇 개인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호주의 공문서다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걸 열어볼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만일 지금 저쪽에 주장하는 대로 그것은 호주의 공문서가 아니라 왕실과 총독이 주고받은 사적인 편지예요 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럼 그건 열어볼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하면서 제가 두 번째 글로 왔는데요. 그 두 번째 글의 제목은 이거예요. What is the Palace Letters Case? 그 궁전 편지 케이스, 궁전 편지 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And what will the High Court consider? 어떤 면을 대법원이 고려할 것인가?
이런 글이 두 번째 글인데요. 그 글을 쓴 사람은 시드니 대학에 있는 무슨 법률 교수입니다. 앤 뭐뭐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기의 관점에서 이 사건이 무엇이다 설명한 것이죠. 조금 전에 들으신 내용이 이제 이 사건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아니 왕실이 총독한테 보내는 편지가 당연히 공문서지 거기에 사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야?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이 사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이 법원의 할 일인데 그 중요한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이코트에 있는 판사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이 사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아까 녹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오랫동안 여기서 총독을 하는 사람들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다가 총독의 일을 하러 여기에 왔다가 다시 가곤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1930년대에 온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총독 될 때쯤에 자기가 원래 영국에서 런던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 무슨 뭐 동창이건 자기 친구건 자기 동료건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승진을 해가지고 왕의 보좌관, 왕의 개인 비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편지 쓰는 사람은 왕의 비서지만 나의 친구고 이쪽에서 편지 받는 사람은 총독이지만 왕 비서의 친구니까 서로 그 속에다가 개인적인 내용을 넣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둥, 무슨 사냥을 하러 가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둥, 아니면 뭐 누구누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둥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1975년 사건 앞뒤로 영국 왕실과 호주에 있는 총독이 주고받은 편지도 혹시 사적인 내용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간단하면 대법원까지 갔겠습니까? 복잡하니까 대법원까지 갔겠죠. 아직 대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으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관한 판결을 대법원이 언젠가 내려줄 것이고 만일 대법원이 그것은 공문서다라고 판결을 내려주면 그때 당시에 영국 왕실에서 여기에 총독한테 보낸 편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녹음할 거리가 더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 녹음에서는 1975년에 있었던 사건을 근거로 발생한 Palace Letters라는 건, 지금 호주 하이코트에 가 있는 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